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서 전세 대출을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수요자들은 안도하는 분위기인데요.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물 건너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9월 고용 동향을 발표하면서 더디지만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분석에 국민들도 동의할지 의문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화제였죠. 이번 주 뜨거웠던 세 가지 경제 이슈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금요 경제토론 빛내줄 두 분 소개합니다. 고정 패널 최이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종석 전 의원의 휴가로 우리 조전혁 전 의원 오셨습니다. 조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오늘 세 가지 이슈 중에서 요즘 가장 경제계에 뜨거운 이슈 가계대출 규제. 규제를 했다가 지금 푼다고 했다가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고 했다가 여튼 전세 대출과 집단 대출은 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한다. 네. 이런 지금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워낙에 지금 민심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어떤 배경이 뭘까요? 예,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시중에 이제 유동성이 너무 많다, 돈이 많이 풀려서 이게 이제 자산의 버블을 형성하고 이게 이제 지난 4월달에 이제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이제 금융 불균형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예. 그 뒤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통화당국인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상해서 일단은 통화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해서 돈이 많이 풀렸지만 그래도 이게 부채, 특히나 가계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미국에서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이 이제 시작되면은 그 외부 변수에 의해서 이제 국내 경기에 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가계부채 관리를 이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으면서 추진해 왔는데, 막상 이제 그렇게 되면서 내놓은 것이 전년 말 대비 6%까지만 가계대출 증가로 이번 연도를 마감하겠다라는 게 이제 금융당국 입장인데, 벌써 그 6%에 이제 임박해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가계대출을 다 중단하면은 진짜 지금 가을철 이사철인데요. 가을에 아니 당장 전세 좀 옮기려고 하면은 전세금 당연히 올랐고요, 지금. 그렇죠. 대출이 더 필요한 분들 대출 안 해준다고 하면은 이분들 이사 못 하고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제 한 말씀 하시니까 금융 당국에서 조금 이제 또 한 발 물러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출을 좀 차질 없이 해달라. 실수요자 피해를 보지 않게 전세 대출 잘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 보니까 참 우리 금융당국이 돈 관리를 잘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이제 나서신 것은 이게 지금 특히 전세 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작년 올해 해가지고 이 정부 들어가지고 집값이 거의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뛴 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자금도 굉장히 더 많이 필요한 거죠. 전세값도 2배 가까이 이렇게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세 자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르면 억 단위씩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른 전세 자금을 감당하다 못하면 그럼 밖에 나앉아야 됩니까? 겨울 앞두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정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 성남 민심 때문에 안 나서실 수가 없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갖다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금융정책을 갖다 포함해가지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 나는 정책의 기본을 갖다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의 기본이라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결국 정책이 어찌됐든 간에 이 효과를 갖다 보려고 그러면은 시장의 작동을 갖다 통해가지고 정책이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갖다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싫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갖다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시장이 싫어하는 건 첫째 불확실성.
두 번째가 충격입니다. 충격. 예,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을 갖다 쓰더라도 시장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정책을 갖다 쓰고 그것도 갑자기 시행을 갖다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건 반드시 실패가 예정돼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 대출 규제도 사실 충격적으로 갑자기 한 거죠. 예. 뭐 부동산 대책도 뭐 소급 적용까지 하는 판이니까 정부가.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전세 대출과 집단 대출을 총량 관리에서 이제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예. 그러면 은행들 좀 돈 풀 여력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됩니까?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길까요? 지금 뭐 구체적인 이제 숫자가 언론에서 좀 나오는데요. 예. 7조에서 8조 정도의 대출 여력이 더 생길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전세 자금하고 집단 대출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실소유인 것이 확인이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에서 한 발 물러서서 총량 규제에서 빼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여력이 좀 생길 거고 예. 아무튼 지금 이제 이사철을 맞이해서 뭐 이런 이제 그 전세자금 수요나 또 주택자금 수요에 대한 부분은 그 전체적인 총량에서 빼니까 뭐 그 부분은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뭐 마음껏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그 부분에서 늘어나는 부분은 확실하게 이제 충분히 늘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 외에 아무튼 나머지 거 가지고 특히나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나 뭐 신용대출에 대한 총량 규제는 계속 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여력이 좀 생기는 부분 예.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얼마나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텐데 아무튼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한다니까 일종의 이제 이거 대출 막히면은 나중에 돈 못 받으니까 지금이라도 대출을 받아야겠다 이런 심리 때문에 가수요가 좀 생겨나면서 이번 풀어주는 김에 얼른 받아야지 예. 또 언제 문이 닫힐지 모른다 이런 걱정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신용대출이나 이런 쪽에서 실제로 이제 9월달에 8월달, 9월달에 나타났거든요. 가수요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예. 전세 대출 이거를 전체 한도에서는 빼주기로 했지만 금융 당국이 추가 대출 규제를 지금 곧 발표할 예정이잖아요. 네. 그래도 어떤 제도를 좀 바꿔서 뭐 전세 대출도 원금을 뭐 분할 상환하게 한다. 몇 가지 좀 구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대로 풀어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는 그 금융당국보다 사실 시장에서 항상 접하고 있는 그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제2금융권이라든지 여기가 훨씬 더 전문가예요. 예,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탁상머리에 앉아가지고 할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정부에서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시장을 갖다 레귤레이션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방금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걸 갖다 갑자기 그 돈줄을 갖다 조이고 그 금융당국의 힘을 갖다 이용했다 해가지고 뭐 이 금융기관들에 대해 가지고 협박을 갖다 하고 급박을 갖다 하는 이런 그 원시적인 정책을 이제 좀 탈피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 신용 그 증가 한도를 가령 연단이면 연단이 아니면 2년이면 2년 예. 이 정도의 이제 롱텀으로 두고 네. 거기에서 뭐 매월 뭐 그 0.5%씩 우리 줄여 나가자. 정가율을 갖다 완화시키자. 예. 이런 식으로 저는 그 시장의 부담은 최소한으로 주는 한해서 하는 게 맞다. 네. 일례로 이제 뭐 미국의 그 이 연방준비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테이퍼링 하겠다는 소리 갖다 작년부터 계속 해왔지 계속했죠.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시장에 시그널을 갖다 주는 겁니다. 금리도 지금 안 올리고 있지만은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 그 후반 정도 되면은 금리가 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경고를 갖다 함으로써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적응할 어떤 기간을 갖다 주고 준비해라는 시그널을 갖다 주는 것이죠. 예. 그렇게 저는 그 경제 운영을 갖다 하는 것이 맞다. 특히 이제 이 금융 관련한 정책은 좀 그런 세련된 정책을 갖다 쓰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장과 소통을 좀 더 잘 해야만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했다는 이런 평가. 네, 그러니까 목표는 정확히 그 제시를 갖다 하되 네. 그 시장 안에서 이제 쓸 수 있는 수단은 시장 참여한테 맡겨놓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 의원님, 여튼 지금은 전세대출 한도를 총량 관리에서 뺀다고 하지만 추가 가계대출 규제가 나올 거니까 예.
어떤 내용이 반영될까요? 예, 지금 전세 자금 같은 경우에는 전세 자금이 오른 범위 내에서 그 한도 내에서 대출한다. 즉 4억 원의 전세에 있다가 이번에 뭐 6억으로 이제 올랐다라고 하면 그 2억만큼만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상환 능력을 굉장히 이제 따져 본다라고 해서 원래 이제 DSR 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있는데요. 예. 이제 이 비율에 대해서 뭐 단계적으로 좀 강화하려고 했던 것을 좀 빠르게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도 앞당긴다, 나오고. 일정을. 예. 네. 그다음에 제2금융권은 DSR을 60%까지 보는데 네. 이거를 일반 시중은행과 마찬가지인 40%까지로 더 낮춰서 봄으로써 상환 능력에 대한 평가를 더 엄격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정도의 이제 그 내용들 중에서 특히나 이제 그 전세자금 대출 자체를 DSR에 넣고 전세자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하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전세자금 대출도 이자와 원금을 원금으로? 나눠서 갚아라 이렇게. 예. 근데 뭐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부분을 좀 완화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건 말이 나왔었지만은 예. 그것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건 예. 뭐 다음 주에 정확하게 예. 나온다니까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추가 대책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 조 의원님은 이제 시장과 소통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뭐 한은혜 통화관리 감독 당국의 은행 규제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뭐 이걸 뭐 관치금융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한민국에 아까 우리가 대기실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여태까지 우리나라 금융정책 자체가 관추금융이 아니었던 적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이제 그 이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청와대 대통령까지 나서서 가지고 이걸 갖다 풀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아마 하는 나라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예. 그 이 수요에 따라서 금융 전체가 이렇게 그 정책이 움직이고 이런 부분 좀 지양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전세대출, 집단대출 이렇게 규제에서 빠지면 가계대출 규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예. 취임하면서 그걸 강조했는데 뭐 용두사미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 규제책은 그러니까 뭐 계속 갈까요? 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예.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상환 능력에 따른 뭐 DSR 규제를 강화한다거나 뭐 전세자금 대출도 이제 그 증액한 범위 내에서만 한다거나 뭐 몇 가지 이제 내용들이 나올 거고 또 한국은행이 지금 10월 달에는 지금 금리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예. 이제 또 11월 달에 한번 또 금융통화위원회가 있고 뭐 그때는 이제 올릴 것 같이 이미 벌써 얘기를 해놔서 연말까지는 1%의 기준금리로 가겠다라는 그 시장의 컨센서스를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예. 뭐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아무튼 유동성 관리 측면에서 기존의 이제 뭐 금융 당국과 통화 당국이 함께 좀 예. 보조를 맞춰 나갈 것 같습니다. 네. 가계대출 규제 실효자들 정말 피해 없도록 친밀하게 관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9월 고용 동향 67만 1,000명이 늘었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이 숫자만으로 보면 고용 회복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조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런데 그게 좀 기저 효과를 갖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저 효과.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 이제 전년 동월이니까 이제 작년 9월하고 이제 비교를 갖다 해야 되는데 예. 작년 9월에 거의 뭐 저기 39만 2천 명, 40만 정도 이렇게 그 이 취업자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낙폭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하고 비교해 보면 약 한 30만 조금 더 늘었기 때문에 그 뭐 홍남기 부총리나 뭐 이런 양반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예. 이게 굉장히 무슨 긍정적인 신호다. 나는 그게 아닌 것 같고요. 작년 8월 갖다 또 생각을 갖다 보면은 네. 작년 8월도 거의 한 30만 가까이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년 동월 말고 전년 동월의 그 한 달 전, 그러니까 그러니까 13개월 전하고 비교를 해 보면은 그때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근데 작년 8월만 하더라도 그때도 이제 고용이 이제 줄었었거든요. 그렇게 따져 보면은 지금 뭐 67만 명이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예. 이게 그렇다고 뭐 저기 우리가 반기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그 이 기저 효과고 기저 효과가 많이 뭐 작용했다. 이걸 갖다 가지고 뭐 일희일비하는 거는 어떻게 네. 보면 좀 이 정부에서 계속 해왔던
좀 예, 뭐라 그럴까요? 네. 분식 홍보라 그럴까요? 네. 예. 아,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여튼 뭐 모든 경제 통계라는 게 불가피하게 전년 동기 대비로 비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체를 그냥 액면 그대로 본다면 7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최 의원님 보시기에 좀 그래도 긍정적인 어떤 모습의 변화, 우리 고용 동향 예. 좀 찾아볼 수 없을까요? 뭐 방금 그래프에서 나왔듯이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로 작년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고용이 안 좋았는데 아무튼 지금 3월부터는 계속 긍정적인 수치로 지금 꾸준히 7개월째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제 고용에 대한 이제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가질 수 있다.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기저효과긴 합니다. 전년도에는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이번에 숫자가 이제 크게 보이는 또 그런 효과는 있지만 아무튼 7개월째 굉장히 고용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뭐 평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 지금 코로나 이후로 세계 경기도 좀 이제 회복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고 예. 뭐 우리나라 자체도 올해는 뭐 이제 GDP 성장률을 4%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측면에서 봤을 때 고용도 뭐 점차 나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는 해볼 만하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하지만 여기서 좀 하나. 예, 네. 이걸로 뭐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뭐 지금 너무 잘했다라고 네. 뭐 이렇게 박수 칠 일은 아직은 아닌 것 같지만 예,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한 가지 좀 여기서 좀 덧붙이면은 예. 이게 통계라는 게 단순히 숫자의 나열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고용의 질 같은 것들은 나타내지를 않습니다. 고용의 질. 예. 네. 그런데 지금 67만 명 이상 이렇게 이제 늘어났다고 하지만은 예. 그 중에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그 공공 알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 공공 일자리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 학교 같은 데 가서 불 꺼주는 것들 뭐 이런 정부 것들이 있는데 돈으로 만든 예, 일자리. 예. 네. 그게 27만 명이 늘어난 거예요. 아. 그거는 이게 뭐 결코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없고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제조업이나 뭐 이런 쪽은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일자리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통계 분식 이야기를 갖다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주 52시간이 어떤 기준 일자리 풀타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52시간 기준 풀타임 기준 고용자를 그 통계를 갖다 다시 내야 됩니다. 아, 그래야지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통계가 되지. 네. 단순히 몇 명 늘었다, 네. 줄었다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하면은 국민들도 거기에 호도될 수가 있고요. 통계 분식 의혹 이렇게 네, 해석할 수가 그렇습니다. 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 사실은 뭐 일주일에 16시간 일한 사람도 고용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취업자로. 그런데 그 주 52시간 하는 풀타임도 한 명, 이거는 사실 1대1 비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통계도 함께 작성해서 내는 것이 경제를 갖다 좀 더 똑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이 길이다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조 의원님 말씀대로 일자리의 질을 봐야 되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 연령별 증가율 일자리를 보니까 다 늘었는데 60세 이상이 특히 많이 늘었고 늘었죠. 예. 이 30대만 또 줄었더라고요. 줄어들었고요. 그걸 예. 보면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충분히 이제 조전혁 의원님 말씀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산업적으로도 보면은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28만이 늘어났거든요. 예. 그리고 연령으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32만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연령이 많은 분들이 사회 서비스업 쪽에서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결국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 공공 일자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정부가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라도 일자리에 대한 또 재정을 확대해서 돈을 풀려고 하는 노력은 뭐 일정 정도 또 유효하겠죠. 하지만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산업에서에 있어서의 고용의 질을 진짜 증가시키는 건 아니다라는 거는 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것이고요. 네. 지금 말씀대로 30대에서는 1만 2천 명이 줄었고 예. 산업적으로 보면은 그 도매 및 소매업에서 줄었습니다. 즉 우리 지금 도소매. 이 코로나로 자영업자들 힘들다고 하는 부분들이 또 여러 데서 나타나고 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취업 안 되는 부분들이 지금 다 통계에 잡히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물론 뭐 하루 아침에
갑자기 여기서 일자리가 늘어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 이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내야 될 일자리고 전체적인 경기 회복과 제조업의 새로운 그 전환이 잘 맞춰지면서 이런 이루어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조금은 장기적인 투자를 계속 정부 입장에서는 취업 훈련이나 그런 직업 훈련들을 더 꾸준히 해 나가면서 이 부분의 회복을 하려는 노력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정말 좀 우려되는 부분은 예. 3040의 취업자가 계속 줄고 있다. 네. 우리 경제 허리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습니다. 3040. 네. 예, 이 세대가 결국은 아이들을 갖다 놓고 또 아이들 갖다 교육을 갖다 시키고 예. 세금 그리고 이제 이 경제 활동을 갖다 가장 활발히 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에 정말 허리를 갖다 받쳐주는 네. 그런 중추 세대입니다. 네. 그런데 불구하고 하여튼 보면은 이 정부 들어가지고 2018년부터 이제 취업자 수가 줄기 시작해서 2019년, 20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부터는 거의 뭐 12%씩 취업자 수가 예. 줄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세대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아닌가 이래 생각을 갖다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3040에 네. 구직을 갖다 하는 걸 단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포기한 분들. 네, 네. 이건 또 어떻게 보면 더 큰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OECD 전체적으로 보면 OECD에 38개국이 있는데 3040 세대의 취업률이 거의 꽁지에 가깝습니다. 한 32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꼴찌권이네요. 예. 네. 이 일부에서는 또 이렇게 주장은 하긴 해요. 9월에 예를 들면 30대가 아까 유일하게 줄었다 그랬는데 예. 일자리가 줄기도 했지만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네. 생기는 현상이다 이게. 예. 인구 준 거에 비하면 일자리가 그렇게 고용이 이렇게 많이 준 게 아니다. 이런 반론도 정부가 하고 있는데. 예,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고용률로 보면 예. 취업자 수는 줄었지만 30대 인구수가 줄었기 때문에 고용률은 오히려 회복되고 있다라는 고용률 또 올라갔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지난 그 최저임금을 이제 그 급격히 인상시켰던 이제 2017년 18년 때 논란이 그 당시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취업자 수가 줄어들지 않냐 했더니 그때 인구를 이제 꺼내서 인구로 대조해서 비교하면은 그렇게 많이 준 게 아니다. 인구 효과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아무튼 항상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의 설명에 이제 덧붙여지는데요. 예. 아무튼 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히나 구직 담년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뭐 고용률이 조금 좋아지는 것 자체로 뭐 만족할 일은 아니고 더 정부에서 우리 20, 30대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정책들이 무엇일까? 네. 뭐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그 청년 희망 온 프로젝트라고 청년 희망 온 프로젝트요. 프로젝트, 예. 네. 기업과 정부가 같이 직업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이제 삼성전자 등에서 삼성그룹에서 소프트웨어 훈련을 시키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대졸자들을 이제 그 직업 훈련을 뭐 시키는 그런 훈련인데 이거를 지금 여러 기업들이 정부와 함께 손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계속 만들어내서 우리 청년들이 직업 훈련 받고 다시 어떤 직장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또 정책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 대학을 졸업하고요. 예. 젊은 시절에 초기에 예. 이렇게 직장을 갖다 잡느냐 못 잡느냐가 인생 전체에 있어가지고 네. 이제 그 자기가 계속 그 직업을 갖다 구할 수 있느냐 이 여부를 갖다 결정을 갖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대학생하고 관련해서 저는 지금 저기 서울시에서 예. 그 혁신공정교육위원회 위원장을 갖다 맡고 있습니다. 네. 저희 위원회에서 이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정말 대학생들한테 괜찮은 인턴 일자리들 괜찮은 일자리. 예, 그걸 갖다 이제 정부 그리고 지역 사회 이런 쪽에서 계속 좀 그 기회를 갖다 만들어줘야 된다. 네. 아빠가 조국이 아니어도 그렇죠. 정말 아빠 찬스 없어도. 그런 그 전문성을 갖다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 20대 젊은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다 가지고 그렇죠. 이 직업을 갖다 가질 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다 가질 수 있다. 저는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 사회자원을 갖다 좀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동기의 일시적인 개선에 만족하지 말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이거 직업 교육을 좀 확대해서 그런 노력을 좀 더 해야 된다 그런 얘기군요. 네. 세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연금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노후가 달려 있는 국민연금을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을 하려다 방치를 했는데요. 네. 여당 의원이 이 부분을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예. 최혜영 의원 상당히 좀 특이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소속이던데 이 야당도 아니고 여당에서 이렇게 강하게 이 정부가 이런 국민연금 개혁을 하지 않고 방치해서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겠는데 어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배경 지금 국민연금 개혁 상황이 어떻습니까, 최 의원님? 아시다시피 2018년에 이제 국민연금 그 추계를 다시 했습니다. 예. 뭐 그때 이제 추계한 결과가 2057년이면은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2057년에 예,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와서 그때 당시에 이제 국민연금 개혁안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예. 뭐 당연히 이제 국민연금 개혁안이라고 한다면 이제 고갈을 막기 위해서 좀 더 내고 더 내고. 좀 덜 받자. 예. 이제 당연히 이 내용일 수밖에 없으니까 예. 뭐 당연히 또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런 반발이 나오니까 그때 정부에서는 좀 더 고민하에서 안을 4가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사지선다형을 이제 제출을 하고 이거를 전국에 다니면서 국민들에게 설명회를 갖겠다라고 해서 몇 개월간 그 설명회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는 최종적으로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예. 보니까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연금 보험료를 올려야만 올린다. 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논의를 안 하고 그래요? 결국은 이제 묻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대 국회에서 이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할 기회가 없이 지나갔고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결국 지금 벌써 3년이 넘게 지나가니까 뭐 심각한 거죠. 지금에서라도 하루빨리 이 손을 봐야 고갈 시점을 늦추거나 아니면은 안정적인 국민연금 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진짜 여당 의원이 직접 예. 나서서 예. 지금 그때 당시에 그걸 개혁하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국민들이 15조에서 21조 정도의 부담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더 늘어난다. 예, 이런 이제 그 자료를 이제 배포를 하고 네. 심각성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보험료를 사실 올려야만 이게 지속 가능할 텐데 이제 5년마다 재정을 추계해서 제도를 고치는 게 이게 관행인데 이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묻어둬 버린 거잖아요. 비겁하게 미래를 피한 위해서 거죠.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음 정부에서 큰 숙제가 더 늘어났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럼 5년 후면 또 언제 하게 되는 겁니까? 2018년 후에 2023년에 또 재정 추계를 새로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뭐 그렇게 했죠. 그렇게 네. 해가지고 뭐 빨라야 한 2025년 정도에 이제 그걸 바뀐 제도로 갖다 이제 시행을 할 수 있을 건데요. 예. 그거 하다 보니까 뭐 계속 이거는 계획을 갖다 늦추면 늦출수록 그냥 그 상태에서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계속 하여튼 적자가 이제 그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5년 정도 가면은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약 한 57조 정도를 갖다 이제 더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국민 부담이 더 그보다 늘어난다. 더 늦추면 또 70억, 80억 이렇게 예. 계속 늘어나고 있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정부 들어가지고 정말 나는 그 정부가 비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예. 그 이소부와의 왜 사냥꾼한테 쫓기던 노루가 이제 그 덤불 속에 머리만 숨겨놔 놓고 네.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자기가 숨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네. 이 문제는 그렇게 숨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도 막 정치를 갖다 한 사람의 입장에서 저도 책임감을 갖다 느끼지만은 저는 그 이 지도자들이 표 까먹는 정책이나 네. 그런 부분도 저는 그 담대하게 국민들한테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그러면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최 의원님께 여쭤보겠는데 네. 이 정부에서는 물 건너간 거고 그렇죠. 그럼 다음 정부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현재 여론 지지도만으로 앞서 있는 예. 주자들 연금 개혁 생각 있습니까? 지금 그분들? 지금 아무도 연금 개혁안을 내놓지 않고 있고요. 그래요? 예, 뭐 입도 아직 열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본선의 이제 후보로 결정이 되면 네. 이제 당 차원에서 결국은 이제 정책을 만들어낼 것이고 뭐 연금 개혁안을 안 낼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기다려 봐야 되겠는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이 연금에 대한 저항이 심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결국 우리가 내서 지금 윗세대들은 받게 하고 우리는 못 받는 거 받는 게 아니냐라는 아니냐는 불안감. 네. 그런 분위기가 예. 강하기 때문에 예. 저는 아무튼 다음 어떤
후보든지 이거는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거를 좀 명시적으로 법에 넣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의 기존에 있는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들을 이제 분리해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여러 가지 그 공적연금들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신규 가입부터 시작을 하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 40년에 걸친 연금의 전환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 예. 라는 좀 제안을 드립니다. 네, 대선 우리 후보 주자들이 우리 최 의원님의 제안에 귀를 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요경제토론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입의 전 의원 그리고 조전혁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